집필 기준도 안 나와 있고 집필자들도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뭐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승만 독재때건 박정희 독재때건 이런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에도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교과서 역사에서 이렇게 집필이 됐던 사례가 있을까?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올해 11월 달이 되면 11월 달에 1차적인 초판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초판본이 나오면서 11월 달에 집필 기준과 집필자를 다 공개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상 초유로 11월 달에 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집필자, 집필 기준이 공개가 되는 독특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과서가 문제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또 학생 친구들 있어서 대안학교는 좀 다른가 한데 있어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수능을 보면서 입시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나요? 안 봐요. 저도 안 봤었어요.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줄 쳐주면 그거 체크해서 내신 때 잠깐 외우는 용이었지 그 이상은 교과서 안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은 대입을 대비하면서 교과서가 아니라 EBS 교재를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에 6차례씩 교육청이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봐요. 그럼 학생들의 뇌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학생들은 잘 써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품위있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험에 나올 것들만 반복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 국정화 때 진짜 말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누리당에서 뿌렸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론 교과서에는 주체사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역사 선생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북한 역사를 가리키지 않아요. 가리켜봤자 30초 내로 끝내요. 왠지 아세요? 수능에서는 북한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를 잘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 교과서가 유통이 되는 교육의 경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실제로 학생들은 EBS 교재, EBS 강의, 이 시험 문제를 대비해서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 EBS 교재인데 올해 EBS 교재가 정말 대박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제가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올해 바뀐 거예요. 그 수능 특강 16강인가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하단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딱 4개가 있어요. 학생들이 외울 때. 그게 뭐냐?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마지막 6월항쟁. 4개예요.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이 4개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어떻게 교과서에 설명이 되냐, 그 수능 특강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4.19,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5.16 군사정변, 그리고 부마항쟁, 나머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소제목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4.19나 다른 건 이제 발전이고 5.16은 실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5.16 말고도 뭐 12.6 사태라든지 뭐 12.22 사태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아주 의지와 의도를 갖고 이게 참 흥미롭게도 4.19 이후에 5.16이라는 어떤 군사 쿠데타를 군사 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전 세계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킬까? 이 국정화랑 관련된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서구형, 서양은 첫째, 학계 연구 성과가 막 쏟아져 나와요. 학계가 막 연구를 해서 새로운 주제들을 끄집어내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였냐면 프랑스가 이제 또 프랑스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프랑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에서 무슨 이슈가 발생을 했냐면 70년대 때부터 얘기인데 유태인 학살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프랑스인들이 언제나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해서 나치의 강요 때문에 유태인 학살했다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역사를 막 연구해 보니까 나치도 있었지만 프랑스의 우파들이 나치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유태인 학살을 나섰던 증거가 막 나타난 거예요. 심각한 주제잖아요. 이거 갖고 학계에서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꼭 진보적인 학자만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피오모와 같은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아주 굵직굵직한 연구 성과를 내면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내면서 그걸 사회에 딱 던져내는 거예요. 책도 대빵두툼해요. 그 두툼한 게 우리나라는 시중에 내면 500부도 안 팔리는데 그 나라는 그게 막 사회 이슈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싸워요. 격렬하게 싸워요. 막 싸우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사회에서 숨겨졌었던 증언이라든지 이것들을 교과교육에 수용하면 국가정책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치가 그걸 수용해요.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전에 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프랑스인들의 유태인 학살을 고발했던 건 프랑스의 좌파예요. 근데 그 프랑스의 좌파가 고발했던 내용을 프랑스 정치권이 수용했던 게 1995년대 얘기거든요. 75년에 시작돼서 95년에 그 논쟁이 끝나는데 그걸 수용했던 건 프랑스의 우파 대통령이었던 시라크였어요. 시민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노력들이 먼저 가고 그것들을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는 구조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형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다라든지 혹은 임나일본부라고 해서 한반도 남부의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다라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반대편으로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거. 이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되게 나빴죠.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큰 충격이 빠져요. 얘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사극 중에 대조영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대조영, 영계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조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조영 138부작을 다 봤거든요. 대조영이 그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광개토 대학님비 가서 막 인사하고 그래요. 역사의 가상적인 건데 같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장군에서 나도 막 가슴 미어지고 야 발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도 막 한번 좀 만주를 가리라는데 앞에 북한이 막고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저는 실제로 저희 어디야 연병 갔는데 남이 땅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단둥 이런 데 가니까 우리나라 땅의 어떤 느낌도 너무 없고 공항부터 막 향료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뭐냐면 제가 그때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무슨 장면이냐면 고구려가 멸망에 가는 때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쳐들어왔다가 패망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당태종 이세민이 막 병들어 죽어가면서 꿈에 연개소문을 만나요. 근데 연개소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거룩한 나라 고구려요. 너네가 이렇게 강성하구나. 내가 이렇게 100만 대군을 끌고 갔지만 너네들은 나를 물리쳤구나.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사를 막 쳐요. 느낌 어떤지 알겠죠? 이세민의 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조영 작품이 중국에 수입 금지가 됐어요. 우리 정서상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한때 우리가 그런 거 다 우리 땅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면 일본이 하는 짓이나 우리가 하는 짓이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관점이 뭐냐면 동아시아 3국은 싹 다 국가 주도형이에요. 국가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인적인 내용에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서 어떤 측은 감추려고 하고 어떤 측은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북한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이렇게 제가 북한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역사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딱 봐도 느낌은 오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해서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이렇게 최초의 김일성이 만드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김일성 나이가 이제 어렸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북한 학계에서도 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을 못 해요. 근데 어찌됐건 역사의 기점을 1920년대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에서부터 북한은 봐서 시작을 해요. 단순한 사회주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주의 역사를 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1920년대 때부터 사회주의 역사가 활발하게 발전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1920년대 때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역사라는 것은 김일성보다는 초기에는 이동희 같은 민족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 민족해방의 방편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30년대로 들어가면 보다 더 조금 더 수준 있는 높이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주로 이제 중국 공산당 쪽이 많죠. 중국 공산당과 연계라든지 소련 코민테른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사회주의 운동을 해보려는 게 메인 흐름이었어요. 30년대 후반에 가면 비로소
김일성 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만주 일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일본 주로 만주군인데 만주군과 싸우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중국 공산당 산하 동부항일연군 집단이 있어요. 그 안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격대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그 정도의 역할 속에서 김일성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북한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주의 역사가 이꼬로 김일성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950년대까지는 북한의 역사 교육이 그냥 사회주의를 가르쳐요. 근데 얘네들은 종파 투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 어느 날 무슨 장성택이 숙청되고 어느 라인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김일성이 계파를 하나씩 숙청을 해요. 소련파, 뭐 이렇게 연안파, 하나씩 갑산파 이렇게 하나씩 숙청해요. 근데 비극이 뭐냐면 하나씩 숙청을 할 때마다 역사책에서 그 계파가 활동했던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연안파가 숙청당하고 나면 연안파 역사는 교과서에서 빠져요. 소련파가 숙청당하면 소련파 역사 교과서에 빠져요. 빠지고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김일성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교과가 되냐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역사 교육을 장악하게 되고 역사는 정치 권력과 동의어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최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세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 인권, 계급 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없다. 뭐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한참 공격을 되게 많이 했었을 때 나왔던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너네 왜 우리 교과서를 좌빨이라 부르면서 너네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역사, 한국사든 세계사든 지금은 동아시아사라는 과목도 있어요. 사든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가르치질 않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오직 뭐만 가르치는지 아세요? 민족만 가르쳐요. 민족주의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쏟아내 보세요. 한번. 물론 이제 저희 아빠요. 이거 안 되고요. 저는 샤이니가 좋아. 이것도 안 돼요. 샤이니 너무 올드하지, 그쵸? 그건 그렇더라. 그렇게 소위 말하는 나의 사적 감정 말고 소위 말하는 존경해야만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세요. 윤봉길, 누구야? 이봉창, 김구. 다 뭐요? 다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교육은 민족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고 그 민족의 해방과 발전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만 기리고 있는 거예요.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뭘 다루고 있냐? 인권 주제로 형평운동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형평운동이란 거. 형평운동이 뭐냐면 백정인권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백정들의 백정 뭔지 알죠? 고기 잡고 하는 그 백정들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운동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딱 하나 나와요. 그 운동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냐? 강상호라는 선비예요. 양반 선비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정의 인권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강상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없어요. 강상호는 그런 국가 차원에서도 기려지지 않아요. 강상호의 무덤을 가보면요. 지금 그냥 고속도로 옆에 방치돼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백정이 30만 명이었는데 그 누구도 강상호를 찾아보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중심의 교과서를 쓰니까 그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여성, 인권, 계급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족의 발전사 외에 우리 역사에 되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 동주가 좀 꽤 화제가 됐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것을 보니까 윤동주의 항일 정신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 역사 왜곡이에요. 왜냐면 윤동주가 적극적인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항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항일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잡혀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인 윤동주의 가치는 뭐냐면 시인 윤동주의 가치는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고뇌가 가치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도 어땠냐면요. 모범청년상이라고 일제가 계속 퍼뜨렸던 얘기는 국가에 충성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면 경성제국대학에 들어오거나 못 되더라도 면서기 같은 거 되면서 이 사회에 충실한 모범청년이 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누구야? 윤동주는 싫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느낀 거거든.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그 숱한 시들을 써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윤동주는 민족운동가로서의 항일적 정신이 아니라 식민지 속에서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고뇌나 몸부림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형평운동 같은 경우도요. 형평운동은 나중에 운동이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굴러가지 않는데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라고 나와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역사 왜곡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써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역사는 다 민족을 위한 헌신된 역사로 쓰여져야 되니까. 국가주도 역사 소설이 굉장히 심각한 한계예요. 책을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꼭 추천드리는 책은 두 권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이에요.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이에요. 그냥 바로 검색해 보셔도 될 거예요. 동력이라는 출판사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이거는 이제 역사책이 아니라 개인의 자서전인데 어떤 스토리냐면 김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명은 장지락이라는 사람인데 김산이라는 30대 초반의 젊은 혁명가를 님 웨일즈라는 종군 여기자가 우연히 만나요. 중국 예난에서 우연히 만나요. 일화가 좀 재밌는 게 님 웨일즈라는 사람이 에드가 스노우라는 사람의 원래 부인이었다가 이혼한 여자인데 이제 연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수도예요. 중국의 예난이라는 지역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책들이 있는데 저 이제 보고 싶은 책을 이제 꺼내서 이제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누가 빌려갔다고 이렇게 옛날 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는 때마다 나보다 먼저 봤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궁금한 거야. 얘가 누굴까? 어느 날 찾다가 우연히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온화한 모습에 이렇게 어떤 그런 좋은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남자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혁명가인데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으면서 3개월간 그 사람의 인생의 일대기를 듣는데 그 내용이 거의가 아니라 한국 근대사. 그냥 한국 근대사 얘기가 다 나와요. 왜냐면 그 장지락이라는 청년이 3.1운동도 경험하고,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고, 간도참배도 경험하고, 등등등을 하면서, 온몸으로 한국 현대사를 살아낸 사람이거든요. 아니, 한국 근대사를. 그래서,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이라는, 그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이럴 때 저 알아요. 조정래의 아리랑. 큰일 나요, 그거. 조정래의 아리랑은 10권짜리 소설이고, 그거 말고, 한 권짜리로 쓴 동력에서 나온 빨간 책이 있어요.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요.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그 사람이 연애하는 얘기가 2번 나와요. 근데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독립운동가도 사람이구나. 앞에 내용들 보면 이게 사람 같질 않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막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또 글도 너무 잘 썼어요. 게다가 이제 거기 연애하는 얘기 나오면, 저는 그게 제일 경에 나와요. 그래서 연애하는 얘기도 같이 엿볼 수 있다.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 좋고요. 두 번째 뭐냐면,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서중석 교수가 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서중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사진과 그림으로 본 한국 현대사. 웅진에서 나왔어요. 현대사 책은 제가 그거 무조건 추천해요. 서중석 선생은 제 대학교 때 은사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 현대사로 박사학위 1호 받으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학계 권위자신데 그분이 현재 은퇴하셨고 인생 말년에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책을 썼는데 한국 현대사를 가장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무조건 2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There's a fire that I won't s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So tonight we're losing this fight. Oh hell, so tonight there's no one outside who's gonna help us. So tonight. 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아주 의지와 의도를 갖고 이게 참 흥미롭게도 4.19 이후에 5.16이라는 어떤 군사 쿠데타를 군사 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전 세계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킬까? 이 국정과 아주 관련된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서구형. 서양은 첫째, 학계 연구 성과가 막 쏟아져 나와요. 학계가 막 연구를 해서 새로운 주제들을 끄집어내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프랑스가 이제 또 프랑스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프랑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에서 무슨 이슈가 발생을 했냐면 70년대 때부터 얘기인데 유태인 학살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프랑스인들이 언제나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해서 나치의 강요 때문에
유태인 학살했다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역사로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게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딱 4개가 있어요. 학생들이 외울 때. 그게 뭐냐?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마지막 6월항쟁. 4개예요.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이 4개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어떻게 교과서에 설명이 되냐, 그 수련 특강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4.19,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5.16 군사정변, 그리고 부마항쟁, 나머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소제목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4.19나 다른 건 이제 발전이고 5.16은 실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5.16 말고도 11.6 사태라든지 12.22 사태, 집필 기준도 안 나와 있고 집필자들도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뭐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승만 독재 때건 박정희 독재 때건 이런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에도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교과서 역사에서 이렇게 집필이 됐던 사례가 있을까?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올해 11월 달이 되면 11월 달에 1차적인 초판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초판본이 나오면서 11월 달에 집필 기준과 집필자를 다 공개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상 초유로 11월 달에 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집필자, 집필 기준이 공개가 되는 독특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과서가 문제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또 학생 친구들 있어서 대안학교에서 좀 다른가 한데 있어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수능을 보면서 입시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나요? 안 봐요. 저도 안 봤었어요.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줄 쳐주면 그거 체크해서 내신 때 잠깐 외우는 용이었지 그 이상은 교과서 안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은 대입을 대비하면서 교과서가 아니라 EBS 교재를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에 6차례씩 교육청이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봐요. 그럼 학생들의 뇌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학생들은 잘 써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품위 있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험에 나올 것들만 반복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 국정화 때 진짜 말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누리당에서 뿌렸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론 교과서에는 주체사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역사 선생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북한 역사를 가리키지 않아요. 가리켜봤자 30초 내로 끝내요. 왠지 아세요? 수능에서는 북한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를 잘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 교과서가 유통이 되는 교육의 경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실제로 학생들은 EBS 교재, EBS 강의, 이 시험 문제를 대비해서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 EBS 교재인데 올해 EBS 교재가 정말 대박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제가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올해 바뀐 거예요. 그 수능 특강 16강인가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하단 설명 부분이 집필 기준도 안 나와 있고 집필자들도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뭐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승만 독재 때건 박정희 독재 때건 이런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에도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교과서 역사에서 이렇게 집필이 됐던 사례가 있을까?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올해 11월 달이 되면 11월 달에 1차적인 초판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초판본이 나오면서 11월 달에 집필 기준과 집필자를 다 공개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상 초유로 11월 달에 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집필자, 집필 기준이 공개가 되는 독특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과서가 문제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또 학생 친구들 있어서 대안학교에서 좀 다른가 한데 있어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수능을 보면서 입시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나요? 안 봐요.
저도 안 봤었어요.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줄 쳐주면 그거 체크해서 내신 때 잠깐 외우는 용이었지 그 이상은 교과서 안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은 대입을 대비하면서 교과서가 아니라 EBS 교재를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에 6차례씩 교육청이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봐요. 그럼 학생들의 뇌구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학생들은 잘 써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품위있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험에 나올 것들만 반복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작년 국정화 때 진짜 말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누리당에서 뿌렸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론 교과서에는 주체사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역사 선생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북한 역사를 가리키지 않아요. 가리켜봤자 30초 내로 끝내요. 왠지 아세요? 수능에선 북한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를 잘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 교과서가 유통이 되는 교육의 경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실제로 학생들은 EBS 교재, EBS 강의, 이 시험 문제를 대비해서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 EBS 교재인데 올해 EBS 교재가 정말 대박. 텔레비 보면 어느 날 무슨 장성택이 숙청되고 어느 라인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김일성이 계파를 하나씩 숙청을 해요. 소련파, 뭐 이렇게 연안파, 하나씩 갑산파 이렇게 하나씩 숙청해요. 근데 비극이 뭐냐면 하나씩 숙청을 할 때마다 역사책에서 그 계파가 활동했던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연안파가 숙청당하고 나면 연안파 역사는 교과서에서 빠져요. 소련파가 숙청당하면 소련파 역사가 교과서에 빠져요. 빠지고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김일성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교과가 되냐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역사 교육을 장악하게 되고 역사는 정치 권력과 동의어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최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세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 인권, 계급 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없다. 뭐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한참 공격을 되게 많이 했었을 때 나왔던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너네 왜 우리 교과서를 좌빨이라 부르면서 너네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역사, 한국사든 세계사든 지금은 동아시아사라는 과목도 있어요. 사든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가르치질 않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오직 뭐만 가르치는지 아세요? 민족만 가르쳐요. 민족주의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쏟아내 보세요. 한번. 물론 이제 저희 아빠요. 이거 안 되고요. 저는 샤이니가 좋아. 이것도 안 돼요. 샤이니 너무 올드하지, 그쵸? 그건 그렇더라. 그렇게 소위 말하는 나의 사적 감정 말고 소위 말하는 존경해야만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세요. 윤봉길, 누구야, 이봉창, 김구, 다 뭐요? 다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교육은 민족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고 그 민족의 해방과 발전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만 기리고 있는 거예요.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뭘 다루고 있냐? 인권 주제로 형평운동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형평운동이란 거. 형평운동이 뭐냐면 백정인권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백정들의 백정 뭔지 알죠? 고기 잡고 하는 그 백정들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운동을 해. 시중에 내면 500부도 안 팔리는데 그 나라는 그게 막 사회 이슈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싸워요. 격렬하게 싸워요. 막 싸우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사회에서 숨겨졌었던 증언이라든지 이것들을 교과교육에 수용하면 국가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치가 그걸 수용해요.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전에 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프랑스인들의 유태인 학살을 고발했던 건 프랑스의 좌파예요. 근데 그 프랑스의 좌파가 고발했던 내용을 프랑스 정치권이 수용했던 게 1995년대 얘기거든요. 75년에 시작돼서 95년에 그 논쟁이 끝나는데 그걸 수용했던 건 프랑스의 우파 대통령이었던 시라크였어요. 시민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노력들이 먼저 가고 그것들을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는 구조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형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다라든지, 혹은 임나일본부라고 해서 한반도 남부에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다라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반대편으로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거.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되게 나빴죠.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큰 충격에 빠져요. 얘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 중에 대조영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대조영, 영계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조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조영 138부작을 다 봤거든요. 대조영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광개토 대왕님비 가서 인사하고 그래요. 역사의 가상적인 건데 같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장군에서 나도 가슴 미어지고 야 발에 이러면서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만주를 가리라는데 앞에 북한이 막고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저는 실제로 저희 어디야 연병 갔는데 남이 땅이더라고요. 이렇게 단둥 이런 데 가니까 우리나라 땅에 어떤 느낌도 너무 없고 공항부터 향료가 나오고 이랬는데 뭐냐면 제가 그때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무슨 장면이냐면 고구려가 멸망에 가는 때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쳐들어왔다가 패망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당태종 이세민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꿈에 연개소문을 만나요. 근데 연개소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거룩한 나라 고구려요. 너네가 이렇게 강성하구나. 내가 이렇게 100만 대군을 끌고 갔지만 너네들은 나를 물리쳤구나.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사를 막 쳐요. 느낌 어떤지 알겠죠? 이세민의 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조영 작품이 중국의 수입 금지가 됐어요. 우리 정서상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한때 우리가 그런 거 다 우리 땅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면 일본이 하는 짓이나 우리가 하는 짓이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관점이 뭐냐면 동아시아 3국은 싹 다 국가 주도형이에요. 국가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인적인 내용에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서 어떤 측은 감추려고 하고 어떤 측은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이렇게 제가 북한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역사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딱 봐도 느낌은 오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해서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이렇게 최초의 김일성이 만드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김일성 나이가 이제 어렸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북한 학계에서도 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을 못해요. 근데 어찌됐건 역사의 기점을 1920년대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에서부터 북한은 봐서 시작을 해요. 단순한 사회주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주의 역사를 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1920년대 때부터 사회주의 역사가 활발하게 발전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1920년대 때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역사라는 것은 김일성보다는 초기에는 이동희 같은 민족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 민족해방의 방편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30년대로 들어가면 보다 더 조금 더 수준 있는 높이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주로 이제 중국 공산당 쪽이 맞죠. 중국 공산당과 연계라든지 소련 코민테른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사회주의 운동을 해보려는 게 메인 흐름이었어요. 30년대 후반에 가면 비로소 김일성 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만주 일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일본 주로 만주군인데 만주군과 싸우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중국 공산당 산하 동부항일연군 집단이 있어요. 그 안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격대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그 정도의 역할 속에서 김일성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북한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주의 역사가 이꼬로 김일성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950년대까지는 북한의 역사 교육이 그냥 사회주의를 가르쳐요. 근데 얘네들은 종파투쟁 같은 거 하잖아요. 대박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제가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올해 바뀐 거예요. 그 수능 특강 16강인가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하단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설명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딱 4개가 있어요. 학생들이 외울 때. 그게 뭐냐?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마지막 6월항쟁. 4개예요.
뭐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이 네 개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어떻게 교과서에 설명이 되냐, 그 수련 특강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4.19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5.16 군사정변 그리고 부마항쟁 나머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소제목이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니까 그러면 이제 4.19나 다른 건 이제 발전이고 5.16은 실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5.16 말고도 뭐 11.6 사태라든지 뭐 12.22 사태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아주 의지와 의도를 갖고 이게 참 흥미롭게도 4.19 이후에 5.16이라는 어떤 군사 쿠데타를 군사 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전 세계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킬까? 이 국정화랑 관련된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서구형, 서양은 첫째, 학계 연구 성과가 막 쏟아져 나와요. 학계가 막 연구를 해서 새로운 주제들을 끄집어내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였냐면 프랑스가 이제 또 프랑스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프랑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에서 무슨 이슈가 발생을 했냐면 70년대 때부터 얘기인데 유태인 학살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프랑스인들이 언제나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해서 나치의 강요 때문에 유태인 학살했다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역사를 막 연구해 보니까 나치도 있었지만 프랑스의 우파들이 나치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유태인 학살을 나섰던 증거가 막 나타난 거예요. 심각한 주제잖아요. 이거 갖고 학계에서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꼭 진보적인 학자만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피오모와 같은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아주 굵직굵직한 연구 성과를 내면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내면서 그걸 사회에 딱 던져내는 거예요. 책도 대빵 두툼해요. 그 두툼한 게 우리나라는